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설이 아닌 베스트셀러 작품을 우리 책방 구독자님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5년 넘게 독립과 의존 문제를 상담해온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가 전하는 당당한 삶을 위한 감정, 자아, 관계 모든 것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타인의 평가에 유난히 예민해지시나요? 남을 원망하거나 쉽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극도로 불안해짐을 느끼신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내용을 딱 한 번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 라라 E. 필딩님은 임상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로 현재 로스앤젤레스 비벌리힐스에서 개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페퍼다인 대학교 객원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리스를 기반으로 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이며 기분장애와 우울장애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아주 큰 명성을 얻고 있죠. 본문 내용 전에 프롤로그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할게요. 프롤로그 15년간 상담하며 발견한 삶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들의 비밀. 처음으로 어른이란 저런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해준 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였는데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독립한 이후로는 쭉 혼자 살고 있었죠. 저는 그 집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했습니다. 9살 여자아이의 맥락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어른은 없습니다만 그녀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집은 평화로웠고 그녀는 관대하고 침착했으며 무엇보다 유머가 넘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그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일찍이 남편을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며 사는 내내 몸을 쓰는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녀의 삶에 어두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도 강철 같은 그녀를 뚫을 순 없을 것 같았죠. 저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수록 그런 어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믿을 만한 부모도 있고 친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음에도 한결같이 저는 모든 게 못마땅했습니다. 외모도 그럭저럭 성격도 별로인데다가 능력은 더 별로인 내가 싫었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 미웠고 불공평한 세상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싫어하니 다른 사람을 품어줄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말과 행동은 늘 뾰족했고 마음은 강팍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그치게 일쓰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면서 잘잘못을 가리고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쓸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30살이 넘어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저와 그녀 사이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데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로 내 탓이거나 남 탓이거나 세상 탓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리가 없었지요. 삶은 늘 전쟁터 같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창을 들고선 보초병처럼 저는 항상 긴장돼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운이 닥쳐도 오래 마음 쓰지 않았고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으며 그 일이 지나가면 금방 잊었습니다. 그녀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예기치 않는 시련 앞에서도 크게 휘청이지 않고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린 제 눈에는 어른스러움으로 비쳤던 것이겠죠. 15년 동안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과거의 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싸우느라 날이 선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 혹은 애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과거에 깊은 상처를 준 사건을 아직도 생생히 품고 사는 사람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에게나 기대려는 사람들, 반대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며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근 사람들. 이들은 타인과 세상을 믿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지 못했던 것은 단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더 능력 있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더라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곤 했지요.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일도 마음대로 술술 풀릴 텐데 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환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오만함에 불과하며 과거의 저를 반복적인 괴로움에 빠뜨렸던 착각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타인을, 세상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부조차도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내가 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믿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외부에 떠넘기면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탓하느라 마음은 좀채 조용할 날이 없을 테고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과 자기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심리적 어른 되기의 핵심입니다. 타인과 세상, 그리고 지난 과거는 통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반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내 마음만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읽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인생을 의지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웬만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끝내 부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과 기술을 마음 챙김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청년들이 습관적인 감정 기복 문제로 발목이 잡힐 때 마음 챙김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의존성 문제를 마음 챙김의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비교적 쉽게 자기 마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의존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봅니다. 홀로서기의 개념과 더불어 타인의 평판, 들쑥날쑥한 감정, 과거의 상처, 습관적인 자기 비난 등에 기대는 이유와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2부에서는 감정 기복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감정의 패턴을 확인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법을 담았습니다. 3부에서는 관계 속에서 홀로 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저절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부드러워지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부는 마음 챙김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음 챙김 엿보기 정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똑똑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더욱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나를 잘 알고 믿고 좋아할수록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타인과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어른이 바로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그런 어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라 이 필딩. 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있는데요. 파트 1은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가? 파트 2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파트 3.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파트 4.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부드러워지며 삶은 편안해지는 홀로서기 심리학. 네, 이 중에 저는 파트 1,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가 중에 챕터 4를 낭독해 드릴게요. 그가 무례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너무하시네요. 목요일 저녁 상담실을 찾은 에이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없으면 우리 부서는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당시 에이미는 오랫동안 바라오던 유명 출판사의 임원 비서로 취직하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출판 경력을 쌓고 훌륭한 인맥을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회사에 오래 몸담아온 고위 직원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이미의 업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에이미는 짧은 경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했고 때로는 고유한 업무 범위를 침범하려는 듯 보였지요. 그들은 그런 불만을 에이미의 상사에게 전했고 그녀는 그들 때문에 공경에 처했다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한참 회사 내 갈등과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갑자기 저에게 날카롭게 소리쳤고 당황한 저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맡은 일에 대해 제가 착각해서 화가 났군요. 제가 뭘 착각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사람들은 민감한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어떤 말이 에이미에게 자극이 됐는지 알기 위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그녀가 정말로 다루기 힘들어하는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컸죠. 그들이 저보다 회사에 오래 다닌 건 잘 알아요. 하지만 회사를 굴러가게 만드는 건 바로 저라고요. 모두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에이미에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제야 제가 왜 헷갈렸는지 알겠네요. 저는 당신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의 비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거죠? 직함만 그런 거라고요. 저는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전화나 받는 그런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고요. 에이미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방식이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를 무례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 누구에게나 건드려지면 특별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그 부분이 자극받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아픔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생겨났지만 여태껏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낫지 않은 상처는 살짝만 건드려도 쓰라린 고통을 주지요. 그 고통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상처가 건드려질 기미가 보이면 사람은 곧장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나에게 상처 입히는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자극한 그에게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애초에 상처를 낸 사람이 그가 아니라는 사실도, 그가 의도치 않게 그 상처를 자극했을 뿐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수치심에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모든 책임과 잘못을 떠넘깁니다. 더 나아가 보란듯이 그를 무시하고 깔아뭉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처 위에 다시금 생채기가 나는 일을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원래의 상처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에이미가 회사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지나치게 화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 패턴이 중학교 때의 경험에서 형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에이미는 중학교 시절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에이미의 외모, 옷차림, 성격, 말투 등 온갖 것을 트집잡아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에이미가 힘든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건 곧 학교를 졸업할 거라는 유일한 희망 덕분이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멋진 옷차림과 스타일, 자신만만한 말투, 쾌활한 성격으로 무장했죠. 그때부터 에이미가 겪는 고통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남자친구도 사귀었고 학교 생활도 별 탈 없이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중학교 시절의 상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정상 친구들이 그녀만 빼고 그들끼리 만났다거나 재미있게 수다를 떨던 친구들이 갑자기 그녀를 보고 이야기를 멈추면 혹시 내 욕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거도 없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올라오면 두려워졌고 자신을 더욱 강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얕잡아 보는 건 아닌지 늘 예민하게 안테나를 곤두세웠죠. 그런 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회사에서도 별것 아닌 일에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웠고 그런 태도는 동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동료들의 불만을 접수할 때마다 상대방의 무례함으로 잘못을 돌렸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내게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으며 그런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능력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상대를 깔아뭉갰습니다. 그러나 에이미가 과거의 심한 따돌림으로부터 받은 수치심을 돌아보고 치유하지 않는 이상 무례를 저지르는 상대만 계속 바뀔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상처가 문제일 수도 있다. 오래된 상처는 다루기가 힘듭니다. 우선 당사자조차도
상처의 기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은 만 3세 이전에 부모에게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 뼈아프게 배신당했거나 중요한 사람을 잃은 경험 등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무너뜨립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 아프고 쓰라려서 우리는 제대로 치료해보지도 않은 채 묻어둡니다. 스스로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우연한 경험이 과거의 상처를 상기시키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해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려고 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과거의 상처를 들춰낸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가 무례하고 멍청하고 성격이 못돼서 무고한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흘러가죠. 그러나 분노하는 상황과 비난하는 상대만 바뀔 뿐 비슷한 패턴으로 관계를 망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무례한 게 아니라 내게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나라는 자동차에 탄 승객에 비유합니다. 앞서 3장에서 설명한 비유를 기억하는지요? 인생을 도로에, 살아가는 나를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비유했습니다. 나라는 자동차는 삶이라는 도로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승객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승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탄생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다른 형제와 지나치게 비교를 했다면 비교로 인한 수치심이 내 자동차의 승객으로 탑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헤어졌다면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이 내 자동차의 승객으로 탑승합니다. 이처럼 승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사건의 결과로 우리 내부에 자리를 잡습니다. 평소에 승객은 얌전합니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승객이 탑승하게 된 계기와 비슷한 자극을 느끼는 순간 승객은 갑자기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운전자인 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은 물론 소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며 운전자를 위협하고 차량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위험을 느낀 운전자는 어떻게든 승객을 말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습관이 형성됩니다. 에이미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자기 능력을 과대 포장하고 상대의 무례함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심리적인 습관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저 멀리 내쫓아서 승객을 제자리에 앉히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해서 승객이 그 순간에 다시 조용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같은 방식으로 운전자를 괴롭히죠. 너무 아파서 화를 내는 사람들. 만약 당신이 비슷한 패턴으로 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눈앞의 대상에게 분노를 퍼부을 게 아니라 내 자동차에 어떤 승객이 타고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난동 부리는 승객을 어떻게든 제지하고 싶기 때문에 승객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승객이 아닌 눈앞의 상대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엄한 사람에게 죗값을 물어서 그와 잘 지낼 기회를 잃을 뿐더러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오래된 상처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클레어는 지금까지 여러 명을 사귀었지만
언제나 그 기간이 1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녀의 사랑에 숨이 막힌다면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클레어는 자기가 하는 만큼 상대도 헌신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전화해 주기를, 퇴근하자마자 만나러 와주기를 바랐죠.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무심해진 듯하면 클레어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클레어가 원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굳건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목을 매고 사랑을 확인하는 일에 안달복달했죠. 만약 상대가 기대만큼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왜곡해 받아들였습니다. 클레어의 그런 행동은 누구든 지치게 만들었고 이별을 통보받으면 그녀는 상대의 변심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클레어와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그녀의 차에 탄 승객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클레어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했지만 그 길로 사고를 당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린 클레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한동안 감췄고 클레어는 나중에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잃은 클레어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나를 두고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 울부짖으며 원망과 그리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게 되었죠. 클레어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처럼 언젠가 자신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못다한 사랑과 원망을 전부 만나는 사람을 향해 꽂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애인들은 모두 아버지의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사랑받고 미움받고 죗값을 치렀죠. 사실 클레어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안정된 관계를 꾸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누구든 아버지처럼 자기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승객은 애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옥죄었고 결국 이별로 관계를 끝내게 했죠. 더 이상 상처를 두려워하거나 모른 채 하지 말 것. 에이미의 직장 동료들, 클레어의 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준 그들에게 향했어야 할 분노가 애꿎은 자신들을 향해 폭발했으니까요. 승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현재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도와는 다르게 혼자 남겨지는 비극이 발생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승객이 활개를 치려는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분노의 화살이 당겨지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눈앞에 있는 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딱 하루 동안만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정말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지 오래된 상처를 우연히 건드렸을 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분노로 인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은 절대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아무리 언성을 높이고 횡포를 부려도 승객은 승객일 뿐이며 절대로 내 자동차를 몰 수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아파서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습니다. 승객에게 압도당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승객의 정체를 확인하고 나서도 승객의 난동을 잠잠하게 만들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이미와 클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의 근원을 알고 나서도 비슷한 경험에 처할 때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와 억울함을 조절하기까지 상당한 훈련을 해야 했죠. 때론 그 과정에서 아예 승객을 무시하려고도 시도해 봅니다. 승객을 향해 이제 내 차에서 내렸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번 올라탄 승객은 결코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무효화하려는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상처를 없는 척하면 상처는 덧나기 쉽습니다. 인생에서 크게 상처받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상처를 입었다면 그 흔적은 평생 함께 갈 거라고 마음먹는 게 편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잘 치유된 상처는 계속 아프지 않습니다.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고 상처로 인해 습관화된 행동 패턴을 인식하면 승객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승객이 많아도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승객의 요구사항은 매우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존재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직 아파하는 내가 있으니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 또 다른 나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꾸만 같은 패턴으로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면 아직 치유하지 못한 아픈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상처를 잘 치유하면 상대의 무례를 탓할 일도 쓸데없이 예민하게 대응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홀로 서기 팁. 내 안의 상처를 현명하게 대하는 법. 누구나 마음속에 건드려지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처가 자극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분노가 튀어나오고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문제의 원인을 눈앞에서만 찾지 말고 내 안에 오래된 승객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상처라는 승객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승객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지독하고 견고할지라도 승객은 절대 내 차의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상처가 너무 아파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응하는 습관화된 패턴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오래된 상처를 현명하게 어루만지는 방법도 결국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밀레니엄 세대 중에 완벽주의자가 많은 이유. 사람마다 제각각 살아온 삶이 다르므로 당연히 각자의 차량에 탑승한 승객 명단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자랐다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승객 명단이 존재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도 마찬가지여서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이 비슷하게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최고의 결정을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는 역설, 완벽주의.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도, 결혼 상대도, 삶의 방식도 신분에 의해 정해져 있던 과거와 다르게 현대의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눈앞에는
그야말로 무한대의 가능성이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택의 자유가 그저 달콤하기만 할까요?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천직을 찾아야 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선택 자체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극도로 높아졌죠. 정말 좋은 100군데 회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말 괜찮은 10명의 후보들 중 단 한 명만 골라 연애해야 한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역사상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세대인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선택의 자유가 야기한 불안감을 통제하기 위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면 아예 시도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주의 성향은 외려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선택을 완벽한 결과로 만들기 위해 끝없이 스스로를 다그치고 주변을 닥달합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극도의 피로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둘째는 무슨 일이든 일단 미루다가 막판에 와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거나 완벽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은 곧 막중한 부담감이 되고 부담감은 일단 미루고 보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마감 기한이 닥쳐서야 마음이 조급해져 엉뚱한 선택을 하거나 보잘것없는 결과물을 내놓고 말지요. 만약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이 심해진다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대체로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선택의 문제를 극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면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도 좋다고 마음 먹어보세요. 차선으로 선택지를 넓히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일단 미루고 보는 습관도 고칠 수 있죠. 완벽한 선택을 하겠다며 꿈을 대다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나이 들어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2. 소셜미디어로 인한 대혼란, 비교. 소셜미디어 덕분에 우리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아무런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에 따른 중독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은 행동주의라는 과학을 이용해 우리가 내 게시물의 반응을 자꾸만 확인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SNS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수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즉각적인 보상은 조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쉽게 게시물을 올리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무슨 일이든 더 빨리, 더 쉽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좌절과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소셜미디어로 인한 가장 큰 폐해는 두말할 것 없이 비교입니다. 늦은 밤 친구의 SNS를 둘러보면서 질투나 외로움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특히 아직 경험이 쌓이지 않아 성공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젊은 세대일수록 주위를 돌아보며 자신의 처지를 평가하곤 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친구의 피드를 볼 땐 자기에 대한 하향 판단을, 그저 그런 친구의 피드를 볼 때는 근거 없는 상향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기 개념이 자꾸 흔들리면 결국 내가 나로부터 소외되는 감정이 생겨나죠. 이 문제에 대한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소셜미디어를 가능한 한 멀리하세요. 사람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니까요. 그럴수록 우리가 승객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감정적인 습관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셜미디어를 끊고
의식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할수록 비교라는 승객의 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 친구 같은 부모가 늘 좋지만은 않은 이유. 의존. 지난 수십 년 동안 양육 스타일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대부분이 가족과 상당히 가까우며 부모를 권위적인 대상보다는 친한 친구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들은 부모에게 먼저 조언을 구합니다. 그만큼 요즘 부모는 경험과 경제적 면에서 자녀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같은 부모가 좋기만 할까요? 자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의 자존감은 과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존감이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웬만한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대신 나서서 장애물을 제거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경험을 쌓지 못했을 것이고 자연히 자존감을 키울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자꾸 확인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 친구나 부모 등 타인에게 해법을 묻습니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물어보고 열심히 구글링도 합니다. 타인에게 구하는 조언이 유익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꾸만 확인하는 일은 불안을 계속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결과 내가 내 삶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선택지와 각각의 장단점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의외로 답은 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은 이미 그에 대해 심사숙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가 내린 판단대로 실행해 본 경험이 적어서 확신이 없을 뿐이지요. 어느 순간에도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네, 단단하지만 유연한 삶의 핵심, 홀로 서기.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함부로 원망하거나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들. 일이 많아도 스트레스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일에도 부드럽게 대처하는 사람들의 비밀. 바로 이 책 홀로서기 심리학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방 주인이 들려드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심리 습관에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